네, 라스트 성공전략 2부 시작됐습니다. 어제는 프로그램에, 오늘은 수급 공백에 코스피는 2000선이 또다시 깨졌습니다. 옵션 만기일 다음 날 금리 동결됐었던 날, 바로 그날 코스피가 1970선까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털썩 주저앉았던 기억이 오늘 다시금 되살아나는 날인데요. 결국 1991.11, 1989.11, 1990선이 이탈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도 계속되는데 특별히 대형주 위주로 폭락하는 종목들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 시황센터 가서 듣고 오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2월 16일 수요일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양증시 모두 하락으로 마감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 정도, 1포인트 하락하면서 1989포인트에서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장중 내내 외국인들과 프로그램의 매물이 수급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201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오후장 들어서는 낙폭을 크게 늘렸습니다. 결국 이 1980선까지 내려와서 마감이 됐는데요. 외국인들이 현물은 매도했지만 선물은 매수하면서 프로그램 통한 매수를 이끌었지만 결국 2000선도 1990선도 지지해주지 못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쪽에서 오늘 장에서 1,8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개인도 400억 원 정도 매도했는데요. 기관 쪽에서는 많이 사주지 않는 가운데 17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장 또다시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인데요. 하지만 520선은 유지를 해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소폭 하락하면서 520포인트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장중에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유지해줬습니다. 520선 초반에서 정체된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수급 주체가 뚜렷하게 방향성을 잡지 못한 가운데 오후장 들어서 하락 전환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520선까지는 유지를 해줬는데요.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관 쪽에서 50억 원 정도, 외국인 쪽에서 9억 원 정도, 5억 원 정도 소폭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개인 쪽에서 20억 원 정도 매도하면서 지수의 낙폭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장 잠시 1110원대에서 마무리됐지만 하루 만에 또다시 1120원대 올라와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95전 오르면서 1120원, 25전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미국의 경제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글로벌 달러가 강세로 나타났고요. 이에 원달러 환율도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1124원대 고점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고점에서는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도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폭을 점차 줄여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는 1120원을 중심으로 좁은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 1120원대 다시 진입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은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94만 원대 진입해서 마감이 됐고요. 포스코는 어제 하루 쉬었거든요. 오늘 다시 반등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는 아직 일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2.7%, 현대모비스가 1.5% 하락했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은 또다시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0.1%, 0.7% 상승했고요. 기아차 아직 하락하고 있는 상태, 한국전력은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2.5% 하락했습니다. CJ홈쇼핑은 중국의 긴축 우려 완화 기대감에 10거래일 만에 반등했는데요. 3%에 올랐습니다. 다음이 약보합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메가스터디는 어닝 쇼크와 증권사의 부정적인 전망에 7거래일째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동서가 강보합, 네오이지게임즈도 0.4% 상승했는데요. GS홈쇼핑은 어제 9% 급등한 이후에 오늘 장에서는 5% 가까운 조정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철강주들 어제 하루 쉬어가더니 오늘은 또다시 상승했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수했는데요. 포스코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동국제강이 2.7% 상승했고요. 세아제강도 4% 가까이 오르면서 철강주들은 전반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건설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장에서 동반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혼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간 건설사들이 부도 소식이 잇따른 가운데 주택 리스크가 부각된 상황인데요. 하지만 조정 또한 과도했다는 인식 속에 혼조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낙폭이 조금 더 큰 상황입니다. GS건설이 4%대로 하락했습니다. 대림산업도 6%대로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삼성물산만이 강보합권 유지를 해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조선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동반해서 상승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동반 하락이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물이 확대됐는데요.
현대중공업이 3%대로 하락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5% 가까이 하락했고요. 대우조선해양도 4%대로 하락하면서 조선주는 오늘장 일제히 힘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관련주들은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발표된 중국의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중국의 추가 긴축 우려가 완화됐기 때문인데요. 이 가운데 아모레퍼시픽부터 에이블CNC까지 화장품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에이블CNC는 5.6%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 오리온도 2.8%, CJ온쇼핑도 3%대로 상승하면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상승했습니다. 네, 이어서 수산물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어제장에서도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에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됐습니다. 이 가운데 동원수산부터 한성기업까지는 강한 모습을 유지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사조오양부터 신라구역까지는 신고가 오른 이후에 약보합으로 돌아섰는데요. 사조오양은 5%대, 신라교역은 2%대로 하락했습니다. 동원산업은 장중에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강보합권 유지를 해주면서 마감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관련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헬스케어 전문 투자 펀드사들을 관련 기업에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정부의 투자 유치 지원 기대감에 상승했는데요. 이 가운데 비트컴퓨터와 인성정보가 상한가 진입해서 마감이 되고요. 메디포스트가 6% 가까이 오르면서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시간의 거래에서 기관은 결국 순매수로 잡히고 외국인은 2천억 넘게 파는 날이 됐습니다. 코스피 종가 1989.11. 제재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김중원 책임연구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분위기로 봤을 때는 한 재미없이 2010선 조금 밑에서 위에서 끝나려나 했었는데 1990선도 이탈했네요. 네, 미증시가 예상을 하회한 소매 판매로 부진한 영향으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네. 그에 반해 코스피 지수는 오종장 내내 강보합 수준을 유지해서 2000선은 유지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오후 들어오면서 외국인 매도가 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2천억 금일에도 넘게 매도를 했고요. 매도의 강화에 따라서 좀 2천선을 하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14일 좀 반등했던 게 아무래도 그동안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아닌가라고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그에 반해서 최근에 코스닥 지수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일에도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크게 하회한 데 반해 코스닥 지수는 한 약보합 수준으로 견조하게 마감했고요.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외국인 매도로부터 자유로운 코스닥 시장이 향후에도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월요일 날 반등 2014포인트까지 급하게 끌어올렸던 것이 기술적인 반등이었으며 오늘 드러났던 장이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자세한 우리장 얘기는 조금 잠시 뒤로 밀어보고요. 이제 아까 미국의 소매 판매 부진했던 게 아무래도 결국 종가상 이렇게 좀 연결시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뉴욕 증시도 급등 부담 느끼고 있었는데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왜 그렇게 좀 반갑든지요. 미국 쪽에서 지표가 좋으면 더 외국인들이 팔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때문인데 그 상관관계를 어디까지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금일밤 같은 경우에 또 특히 이제 월 3주차가 되면서 각종 지표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산업, 주택, 물가 등 대부분 경제 지표가 발표가 예정된 만큼 관심이 필요한데,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은 이제 미국 경제 지표의 개선이 크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크게 악화되는 걸 바라기보다는 지금 심정으로서는 좀 약간 어정쩡한 스탠스로 나오는 것이 가장 저희한테는 유리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은 되지만 최대한 지연되면서 돼서 그런 부분들이 뉴욕 증시의 상대적인 매력이 좀 약화되는 모습이 우리한테는 좋은데요. 금일 발표되는 지표들을 좀 말씀드리면 1월 주택 착공 지수가 발표되고 지금 현재 전망치는 한 1.9%입니다. 이전치 한 4.3% 감소해서 1.9%로 개선될 게 보이는데 그 밖에 이제 건축 허가 지표가 나는데요. 1월에는 계절적 비수기인데다가 폭설 영향으로 지금 전망치가 전월 대비 10.9% 크게 감소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1월 생산자 물가 전망치는 전년 동기 대비 한 3.5% 늘어날 걸로 1월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한 0.5% 전월 대비 개선될 걸로 그리고 1월 설비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76.3%로 이전치 76% 대비 0.3%포인트 개선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주택 관련 건축 허가 지표가 아무래도 1월 폭설 영향으로 좀 크게 악화될 것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하지만 지금 그 밖에 이제 물가나 산업 관련 지표들은 견조할 걸로 나오는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야말로 건축 허가가 좀 안 좋고 다른 제조업이라든가 물가 관련 지표는 좀 괜찮게 나오면은 그야말로 이제 다 합쳤을 때 좀 어정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자, 그럼 관련해서요. 네. 네네. 지금 그럼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머징 증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쭉 보니까요, 뭐 마감이 된 곳도 있고 아직까지 장이 좀 열리고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인도네시아, 인도, 뭐 대만, 태국, 심지어 오른 곳도 있는데 우리만 좀 낙폭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들 자금이 이머징에서 이탈되는 것이 조금 진정되는가 싶었는데 우리만 또 예외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보면은 이머징 국가 중에서 우리가 그렇게 크게 나쁠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이제 그 물가 지수를 좀 보면 뭐 인도나 이런 쪽보다 한국, 뭐 특히 대만은 더 견조하고요. 뭐 한국이나 대만이 뭐 견조한 흐름을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뭐 특별히 우리 지수가 좀 나쁘다고 더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불리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거는 뭐 단기적인 이유인 것 같고요.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국내 산업의 특징이 이제 수입을 해서 그 수출을 하는 가공무역국을 선택하다 보이고, 또 우리나라는 뭐 자원 빈국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가중된다면 뭐 결코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장기적으로 계속 부각되고 이것이 글로벌적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뭐 국내 증시는 특히 뭐 이머징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을 건 없지만 국내 증시는 또 더 특별히 좋을 건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일단 오늘 코스피는 1990선을 하회를 했고, 코스닥도 뭐 같이 딸려 내려가면서 일단은 마이너스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대형주가 더 많이 빠졌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낫다는 의견 속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안 돌아오니까 좀 중소형주 쪽이 단기적으로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전망들이 많았거든요. 우리, 김종훈 책임연구원도 아까 조금은 비슷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외국인 비중도 적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영향력도 상대로 적은데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금년 들어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외국인이 뭐 한 2조 3천 넘게 매도를 했는데, 오히려 코스닥 시장은 매수를 했습니다. 한 3,3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이 규모는 시가총액이 코스닥이 뭐 코스피 10분의 1이라고 치면 훨씬 더 코스피 시장에는 큰 규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로 봐도 뭐 코스피 시장이 그러니까 전년 말 대비 2% 넘게 지금 뭐 3% 가까이 하회했는데, 이에 반해서 코스닥 시장은 뭐 아직까지도 2% 이상 상승하는 좀 차별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소형 종목이 금년에는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계속 2009년, 2010년 대형주 장이 왔었는데, 이후에 아무래도 순환매적인 측면에서도 중소형 종목이 좀 강할 수 있고, 특히 외국인이 파는 와중에서도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순매수를 기록하기도 하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뭐 끝으로 말씀드리면 중소형주 특징이 실적 개선 대형주에 흡수행하는 모습이 있는데, 전년 같은 경우에 대형주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이 한 50% 이상의 수익을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중소형주에 올해는 좀 나타날 걸로 보이고, 오히려 그 대형주는 수익 개선이 좀 아무래도 기저효과가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좀 중소형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어떤 코스닥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때, 그 삼성과 LG 등 그 국내 대형 IT 기업의 그 투자 계획이 잡혀 있고, 금년 들어서 이제 대규모 규모들이 잡혀 있는데, 그와 관련된 반도체 장비나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 업체들이 아무래도 그 실적에 있어서 하반 경직성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좀 더 견조한 수익률을 보이지 않을까. 또한 리스크 부분에서도 좀 더 안전적이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확실히 이제 단기로 봤을 때는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들, 삼성, LG를 등에 업고 있는 종목들, 실적도 좋고, 뭐 수급도 좋고, 또 코스닥 전체적으로 많이 2년이나 쉬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단기라고 한다면 한 3월까지를 보면 됩니까? 일단 지금 추이를 보면 외국인이 당장 돌아올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 것 같고, 당장에 보면은 뭐 기술적 반등도 있을 수 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 1900에서 2100 사이로 좀 지루한 흐름이 가능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연초에 보통 이제 뭐 코스닥 지수들이 좀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볼 때 아무래도 한 단기적으로 한 3개월 정도는 일단은 코스닥이 좀 더 유리하는 거에 베팅을 해보고, 그런 역사적 흐름 같은 걸 종합해 봤을 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좀 기대를 걸고 투자 전략을 좀 그거에 맞춰서 준비해 보는 것이 좀 좋지 않냐.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끝으로 두 가지만 좀 합쳐서 하나의 질문으로 여쭤볼게요. 월요일 날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었다고 하면 그 전날 종가를 볼 수밖에 없는데 1977.19였습니다. 그러면 1970선까지 다시 열어둬야 되는지 여부,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상 지금 대형주에서 대형주를 잡았더니만 빠져서 돈은 없는데 또 이제는 중소형주가 간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첫 번째는 일단은 좀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외국인의 매도가 좀 지속이 된다고 치면 그것이 뭐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정의 연계 가능성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서 좀 해야 될 부분이고, 아무래도 그 두 번째 질문하신 거에 관련해서는 뭐 계속해서 저는 이제 계속 좀 말씀드렸던 것이 대형주 중에서도 좀 부진했던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지는 부분, 그리고 중소형 종목에 대해서는 뭐 방송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연말 들여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그 장이라는 게 순환 관점에서 그런 부분이 좀 더 부각되고 있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그 대형주 중에서는 아무래도 좀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이 유리해 보이고요. 지금 그랬던 종목들이 사실 삼성전자나 뭐 그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외에 아직까지 뭐 포스코나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 종목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유리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말씀드린 것 같이 계속 좀 전년에 워낙 부진했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하반 경직성은 좀 높은 것 같고, 그 외에 또 2년 동안 쉬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외국인 매도로부터 자유롭다는 측면에서는 좀 더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좀 실탄이 많으면 이것저것 좀 다 담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내일장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HMC 투자증권 김중원 책임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취업자 수가 넉 달 연속 30만 명 이상 늘어나면서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청년층 실업률은 8.5%로 지난해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319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농림업 부문에서 10만 4천 명이 줄었지만 제조업 등 비농업 부문에서 43만 5천 명이 증가했다며 산업 생산과 수출 호조세로 고용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월 실업률은 3.8%로 작년에 비해 1.2%포인트 하락했지만 청년층 실업률은 8.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수입 물가 상승률이 두 달째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 수입 물가 지수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4.1%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9년 2월 18% 이후 1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원자재가 24%나 올라 수입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원 면값이 97% 폭등했고 밀도 71%나 올랐습니다. 특히 중동의 정세 불안으로 두바이유 국제 현물 거래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에 근접해 수입 물가는 지속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위협할 전망입니다. 15일 국제시장에서 거래됐던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2달러가량 오르며 99달러 29센트를 나타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 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금리 인하 및 대출한도 확대 등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의 대출 한도는 가구당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세 자녀 이상 가구는 8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로 늘어납니다. 대출 금리는 연 4.5%에서 4%로 낮췄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로 금리 인하 조치는 기존 대출 계약자에게도 17일 이후분부터 적용됩니다.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 대상 전세 보증금은 가구당 8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세 자녀 이상 가구는 9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가 25일부터 모든 조합원이 현대차 서울 본사 앞 노숙투쟁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사실상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3개월여 만에 다시 파업에 나서는 겁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오는 25일부터 3월 1일까지 현대차 본사 앞에서 전 조합원이 노숙투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가 천여 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조합원이 한꺼번에 며칠씩 생산 라인에서 빠지면 사실상 전면 파업이 됩니다. 노조는 우선 17일 오후 파업 출정식을 갖고 18일까지 잔업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향후 파업 수위를 높여 특근 거부, 평일 파업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 2월 16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라스트 성공 전략 마칩니다. 이번 주 월요일 첫 거래일에 빵 하고 오르면서 반등을 줘서 좀 이제 2,000포인트 이탈 걱정은 안 해도 되나 했었는데 오늘 결국 주 중반에 2,000포인트, 1,990포인트마저도 이탈됐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지표는 쏟아지는데 뉴욕하고 연관성은 많지는 않죠. 내일 우리 장 기술적으로도 또 한 번이라도 올라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소형주 눈여겨보십시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